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잠들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끝까지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 소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질문이 머릿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나의 평온했던 삶이 곧 끝장날이라는 것을. 그 섬뜩한 예감은 현실이 되려는 듯 소라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핑계로 한 그녀의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도 허다했다. 가끔은 술기운을 살짝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고 내가 무언가 물으려 하면 어색한 미소로 얼버무리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피했다. 전화 통화는 또 어떤가? 내가 옆에 있을 때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고 종종 자리를 피해 구석진 곳으로 가서야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비밀 이야기라도 나누는 사람처럼. 어느 늦은 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소라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와서는 내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내 코를 강하게 찔렀다. 분명 그녀가 평소에 사용하던 은은한 꽃향이 아니었다. 훨씬 더 농염하고 관능적인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다. 웬 향수야? 당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날카로움을 숨기진 못했다. 소라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다. 아, 이거. 친구 향수인데 오늘 좀 뿌려봤어. 향 좋지.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나는 직감했다. 친구 향수를 새벽 2시에 뿌리고 들어온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니, 캐물을 용기가 없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진실이 두려웠으니까. 요즘 들어 구청에서 진행하는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소라의 이런 변화는 바쁜 나에 대한 서운함 혹은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그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예전처럼 소라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부부인 최현우와 김지연네와는 여전히 자주 왕래했다. 현우는 나와 대학 동기이자 사업상으로도 얽혀있는 막역한 사이였다. 지연 역시 소라와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최근 그들과의 만남에서도 나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현우는 소라를 대하는 데 태도에 대해 은근히 충고를 하기도 했고 지연은 나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차마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주말 저녁, 현우네 부부가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훈아, 근데 요즘 소라 씨 얼굴이 아주 활짝 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소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모료하고 대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지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황급히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렸다.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소라가 남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현우 씨 부부랑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가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으니 데워 먹어요.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물론 친구 부부와 점심 한 끼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냐만 이상하게도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마치 나만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나는 애써 태어난 첫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지만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는 건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찜찜한 기분을 외면하지 않기로. 소라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기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잔일 거야. 설마 소라가 나며 부정하고 있었지만 이미 내 안에 의심이라는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내 심장을 옥죄었다. 무언가 해야만 해. 이 불확실함 속에서 더는 살 수 없어. 광기 어린 결심 하나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내 심장을 옥죄었다. 무언가 해야만 해. 이 불확실함 속에서 더는 살 수 없어. 광기 어린 결심 하나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결심이 채 굳기도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며칠 뒤, 뒤척이다 잠 못 이루던 새벽녘이었다. 어둠 속에서 옆자리에 누운 소라의 휴대폰 화면이 불현듯 환하게 빛을 발했다. 무심코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내 눈은 액정 위에 떠오른 짧은 메시지 한 줄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낯선 이름, 이민재라는 발신자였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오늘 밤 정말 황홀했어. 또 보자. 심장이 쿵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숨이 퍽 막혔다. 황홀했다고. 또 보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부여잡고 생각했다. 혹시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일 수도 있잖아. 요즘 젊은 애들 저런 인사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니까. 그래,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심장의 불길한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라에게 이민재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소라야, 혹시 이민재라고 알아? 어제 새벽에 당신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던데. 내 물음에 소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대답했다. 아, 이민재 씨. 그냥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는 나 먼저 씻을게 하며 욕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당황한 표정, 어색한 몸짓,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다. 별거 아니라고 내 안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 이후 소라는 휴대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잠금 패턴은 물론이고 지문 인식까지 걸어놓은 듯 했다. 내가 근처에 있을 때는 절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조용한 목소리로 짧게 용건만 말하고 끊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 그런 소라의 모습은 나를 더욱더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최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라면 소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의 남편이니 혹시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에서였다. 현우야, 나 지훈인데. 다름이 아니라 요즘 소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 뭐 들은 거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현우의 대답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라 씨가. 글쎄, 별일 없어 보이던데. 자네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고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에서
나는 명백한 거짓의 냄새를 맡았다. 현우마저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게 어떤 끔찍한 모습일지라도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몰래 뒷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 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은 모든 것을 압도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라의 일주일간 행적 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탐정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의뢰하신 윤소라 씨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초기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삶이 곧 가장 어두운 페이지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삶이 곧 가장 어두운 페이지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봉투를 뜯자 차가운 인화지 몇 장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위에 담긴 광경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사진 속에는 내 아내 윤소라와 내 가장 친한 친구 최현우가 있었다. 한적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사진에는 낯선 호텔 로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마치 한 편의 저속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역겨운 장면이었다.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이민재가 아니었다. 그 낯선 이름의 남자가 아니라 내가 형제처럼 믿었던 내 모든 것을 공유했던 친구, 현우였다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잔인한 현실이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나를 속여온 시간이 대체 얼마일까? 함께 저녁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소름이 돋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라가 현우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지연 씨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챙겨주자라고 말했더니 현우가 술에 취해 지훈아, 너는 정말 좋은 아내를 뒀어. 소라 씨 같은 여자 없다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던 기억.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제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들은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당장이라도 소라의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고 현우의 멱살을 잡고 이 더러운 배신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라에게 이 사진들을 들이밀고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외면해야 할까?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다. 퍼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밤새도록 거실을 서성였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번민했다.
혹시 이건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일 뿐 진짜 불륜은 아닐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한 것이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었다. 짧지만 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다. 강지훈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새로 발견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정황입니다.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더 복잡하다고?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난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대체 뭐란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더 복잡하다고?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난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대체 뭐란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예감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다.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던 길이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인은 현우의 아내, 지연 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쉬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위태로웠다. 지훈 씨. 큰일 났어요. 소라 언니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지연 씨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내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사고. 소라가.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는 겉옷을 꿰어 입을 새도 없이 차를 몰아 지연 씨가 알려준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밤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핸들을 잡은 손은 사정없이 떨렸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싸늘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나를 덮쳤다. 지연 씨는 이미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손짓을 따라 응급처치실 커튼을 젖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소라였다. 내 아내 윤소라가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온몸에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들이 선명했다. 터진 입술, 멍든 눈가,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곧이어 달려온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소라의 상태를 설명했다. 턱뼈 골절, 코뼈 함몰, 심각한 뇌진탕 증세까지. 당장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누가 감히 내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다. 자신을 박 형사라고 소개한 그는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빛이 역력했다. 우리는 병원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힘드시겠지만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 되시는 윤소라 씨는 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는데 그 과정이 단순 폭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 부인에게 이상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나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떠올렸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소라 씨는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매매라고? 내 아내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박 형사는 안타깝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모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했고 현장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윤소라 씨는 지난 2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점차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부터는 마약류에 손을 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검거된 상태이며 마약 거래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자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지인과의 관계. 그건 분명 현우를 말하는 것이리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돈을 받고 관계를 맺고 마약까지 손을 댔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알던 윤소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내 곁에 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사랑했던 내 아내는 가면을 쓴 악마였단 말인가? 바로 그때 멀리서 아들 민혁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온 것이다. 나는 대체 이 끔찍한 진실을, 아이들의 엄마에 대한 이 참혹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멀리서 아들 민혁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온 것이다. 나는 대체 이 끔찍한 진실을, 아이들의 엄마에 대한 이 참혹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지만 이미 온몸으로 절망을 내뿜고 있는 나를 아이들이 못 알아볼 리 없었다. 민혁이와 딸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흐느껴 울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슬픔에 전염된 듯 함께 울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비참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다. 이틀 뒤 소라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상태는 위중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비극의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다. 박 형사를 다시 찾아가 소라의 사건 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소라와 현우가 지난 2년간 주고받았던 역겨운 메시지들,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내역, 낯선 호텔 출입 기록까지 그녀의 추악한 이중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나를 절망케 한 것은 현우에게 보낸 메시지 속에 담긴 나에 대한 불만이었다. 지훈 씨는 일밖에 몰라. 우리 사이의 감정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어. 심장이 바닥까지 꺼지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그렇게 무심한 남편이었나?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일에만 매달렸던 건가? 끔찍한 자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경찰에게 현우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빌어먹을 자식.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였다. 지훈. 나 현우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간 억눌렀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닥쳐. 이 개자식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내랑 20년 지기 친구라는 놈이. 나는 전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현우는 흐느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싹 텄고 자신도 모르게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다고. 소라를 그런 위험한 길로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뻔뻔한 변명.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친구 이제 없어. 전화를 끊어버린 후
나는 한동안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나는 그녀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내가 내민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나는 소라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미안해요, 지훈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이미 모든 걸 망쳤으니까. 그녀의 초췌한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름다운 소라가 아니었다. 며칠 뒤 현우의 아내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 역시 현우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현우는 내 전화를 받은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려 직장도 나가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우가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만나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고민 끝에 나는 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나는 현우와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의 초라한 몰골을 마주하자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휘몰아쳤다. 이것이 과연 모든 것의 끝일까? 나는 현우와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의 초라한 몰골을 마주하자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휘몰아쳤다.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삶의 한 챕터를 억지로 넘기게는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모든 것의 끝이었을까? 그로부터 길고도 짧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흉터까지 지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여전히 구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과장으로 승진도 했다. 아들 민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고 딸 민지는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평범한 일상, 조용한 저녁, 간간히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폐허와 같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이들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살아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던 민지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 수술실 앞, 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이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때였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윤소라였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깊은 피로와 짙은 후회의 그늘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한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삶에 지친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변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지모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솟아올랐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민혁이한테 민지 사고 소식 들었어요. 너무 걱정돼서. 소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온 겁니까?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혁이가 알려줬어요.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들이 나와 상의도 없이 소라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니. 엄마를 가장 원망했던 아이가 민혁이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녀석은 나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함보다는 이해심이 먼저 들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소라는 여전히 민혁이와 민지의 엄마였으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라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 많이 다쳤어요. 수술은 잘 될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민지가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녀 역시 민지의 엄마로서 고통스러울 테니까. 일단 민지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나는 민지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막 진통제 기운에 잠이 들려던 민지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민지야, 저기 엄마가 왔는데 만나볼래? 민지의 동그란 눈이 더욱 커졌다. 잠시 아무 말 없던 민지는 이윽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보고 싶어요. 나는 소라를 민지 병실로 들여보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소라가 붉어진 눈시울로 나왔다.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짧게 인사하고는 조용히 떠났다. 홀로 멀어져 가는 소라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끝에 과연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소라를 민지 병실로 들여보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소라가 붉어진 눈시울로 나왔다.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짧게 인사하고는 조용히 떠났다. 홀로 멀어져 가는 소라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끝에 과연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느덧 겨울이 깊어 창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창가에 기대 앉아 5년 전 그날 이후의 시간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다. 처음 소라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참혹한 충격과 불타는 분노는 이제 희미한 잔상처럼 느껴질 만큼 무뎌졌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핥히고 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시큰거렸다.